저칼로리 식단 우리가 예전에 추구했던 그게 지금 정말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고 좋지 않은 건가요? 네, 사실은 예전에는 무조건 칼로리만 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안에 음식의 질은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쵸. 성분은. 결국 예를 들자면 뭐 나의 기초 대사량이 1,500칼로리다. 그럼 하루에 1,000칼로리 혹은 극단적으로는 500칼로리 이렇게만 먹으면 살이 빠지지 않을까라면서 이제 극단적인 체중 감량을 했단 말이죠. 물론 이 방법은 단기적으로 다이어트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이긴 하지만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지속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치. 내가 평생 하루에 1,000 또는 500칼로리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안 되죠. 결국 이렇게 저칼로리 식단을 하는 분들은 나중에 결국 감량한 체중보다 더 많은 체중, 즉 요요가 오게 되는 거죠. 찌게 됩니다. 보통 체중 감량 후 1년 이내에 체중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2에서 5년 후에는 다시 이렇게 더 많이 찌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체중을 감량하고 증량이 다시 되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당연히 체내 대사도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이상이 있는 거고 장내, 계속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마이크로바이옴 변화에 악영향을 주는 거고 그래서 체중 변동이 크면 클수록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31%가 되고요.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이게 11% 정도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체중이 어쨌든 그 왔다 갔다 하는 건 정말 좋지 않다.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요요가 오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생긴다. 맞아요. 그럼 반대로 장내 미생물이 변화가 되면 요요가 생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실제로 이 다이어터들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내가 힘들게 빼놨더니 도대체 왜 요요가 돌아올까? 너무 쉬워 그리고. 사실 그 이유가 우리 장내 세균이 어떤 장내 세균이 있나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 균총은 적게는 10조마리에서 많게는 100조마리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종류만 따져도 약 500에서 1000종류가 넘어요. 결국 얘네가 단순히 뭐 쪽수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얘네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거나 또 약물과 환경에 큰 영향을 받기도 해요. 신진대사나 면역력, 뇌의 장축 등등 상당히 많은 영역에 관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장내 미생물을 뭐라고 표현하느냐고 하면 highly sensitive and adaptable ecosystem.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면서 예민하면서 적응력이 뛰어난 생태계. 또 functionally sophisticated microbial community. 그래서 기능적으로 굉장히 정교하게 미생물 군집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인체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친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장내 미생균들이 체중 감량을 할 때 효과적으로 움직여주면 너무 좋죠. 얘네들만 믿으면 아무거나 먹어도 막 체중 감량이 쫙쫙 되면 좋겠는데 문제는 요요 현상이라고 하는 그 역효과가 왜 생기느냐? 장내 세균 때문에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살찐 상태에 딱 최적화된 형태의 그 비율과 그 균주들이 이게 제일 살기 좋은 상태야라고 얘네들이 기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비만 상태에서는 정말 그런 특정 장내 미생물들이 이렇게 조성이 되고 그 비만 유전자를 또 발현시키기까지. 얘네 입장에서는 내가 많이 먹어줘서 자기네 좋거든요. 비만의 기억, 비만 기억의 패턴이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잊어줬으면 좋겠다. 속상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살이 찌면서 이제 비만 기억이 지금보다 좀 진해졌다고 할게요. 먹는 것도 줄이고 러닝도 열심히 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겠죠. 문제는 저의 좀 상황을 이렇게 바뀌었더라도 이 비만 기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이 장내 미생물들 때문에 예전 상태 그대로 되돌아가 버려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군요. 그러니까요. 비만 기억 때문에. 거기다가 빼는 건 1년 동안 빼는데 찌는 건 한 달이면 쪄요. 진짜 너무 쉬워요. 이게 많은 동물들이 실험을 해보면 다 비슷한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만을 유발한 쥐에게 식이 제한을 해서 일단 감량을 시켜봐요. 그다음에 다시 정상 식단으로 돌리면은 당연히 체중이 돌아오겠죠. 그런데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라 정상 체중의 쥐보다 훨씬 빠르게 체중이 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바로 비만 기억 때문인 건데요. 더 놀라운 건 무균 상태의 쥐에게 비만했던 쥐의 장내 미생물들을 가져와서 이식을 해버리면은 너무 빠르게 체중이 찌고 즉
똑같은 요요 현상이 빠르게 발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요라는 것을 결국에 예방하려면 이 비만 기억을 끊거나 기억을 연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옅게 만들어야 고리를 되는데. 끊어줘요. 맞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에날17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유산균의 경우에 이걸 섭취하게 되면 그 원래 황금 비율 상태로 다시 되돌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맞아요. 근데 진짜 비에나 17이 요요를 예방해 준다니까 진짜 너무 좋은데요. 예방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구만. 뭘 해결을 해야 예방을 또 하지요. 맞아요. 이미 쪄 있는 살을 빼야 되는 사람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도 이게 도움이 될까요? 비에나17이 어떻게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일단 우리 영호님이 좋아하시는 밥빵, 떡면 아 좋다. 이 탄수화물 사총사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요 소화효소에 의해서 계속 작아집니다. 끊어져요. 단당류로 쪼개지죠. 근데 이런 단당류는 크기가 작다 보니까 당연히 소화 및 흡수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렇죠. 그게 결국 지방을 만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이 비에나17을 섭취하면은 이 단당류가 흡수되기 전에 얘가 다시 야 너희 들어가지 마 하면서 다시 붙여줘요. 와. 그래서 다당류로 바꿔줍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원리로 또 살을 덜 찌게 하는 걸까요? 자, 원리는 더 이상 말로 들어선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또 뭐 제가- 이상한 것도 나오는구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누가 봐도 몸처럼 생겼죠? 자, 몸 안으로 들어오려면 뭘 해야 되느냐? 소장의 육모에 있는 그 상피세포의 그 틈을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체가 있습니다. 아, 이게 우리 장인 거죠? 그렇죠. 실제로 소화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볼게요. 제가 밥빵 면떡을 먹었습니다. 네. 씹습니다. 열심히 우리 소화효소는 또 한 30만 년, 40만 년 동안 그래가지고 자, 이걸 이제 쪼개야 된다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우 소장 벽으로 흡수가- 한 방에 그럼요. 흡수가 돼서 아니 네, 그러면 이게 이제 혈액 속에 막 혈당이 엄청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 1000년 전에 살았으면 이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비에나17 같은 유산균을 섭취했어요? 이렇게 원래 쪼개놨었던 이 단당류를 다시 모아 우리 소화효소를 다시 없었던 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러면 흡수가 또 잘 안 됩니다. 아주 잘게 쪼개져 있는 단당류들을 연결을 해놓아서 다당류로 만들어준다라고 했을 때 아. 흡수가 안 되는 거죠. 소화 흡수를 느리게 하면 혈당도 천천히 오르겠네요. 맞습니다. 이 다당류는 단순히 이제 분자 크기가 큰 게 아니라 이제 복잡한 모양이 돼요. 그래서 체내의 흡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야. 맞아요. 실제로 입증된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한 동물 실험에서 쥐에게 비에나17을 섭취를 시키고 대변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대변에 포함되어 있는 다당류의 함량이 무려 5배로 증가를 했다. 다이어트 할 때 정말 식욕 때문에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 아까 몸소리 텔러 말씀하신 것처럼 비에나17 요거 드시면 이렇게 이어질 것 같은데 우리 식욕 조절이나 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까요? 될까요? 사실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참다가 결국 못 참고 막 먹어버리는 게 이 호르몬 때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한 20분에서 30분 뒤에 지방세포에서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 렙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렙틴이 그만 먹어라고 이제 신호를 보내니까 이제 배가 불러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과식이나 폭식을 하면은 렙틴 호르몬이 그만큼 많이 나와서 평소보다 잔소리를 더 심하게 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뇌도 계속 듣다가 그만해 짜증나서 귀를 닫아버립니다. 안 듣는 거지. 이거를 일종의 인슐린 저항성과 비슷한 렙틴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비만한 사람일수록 렙틴 호르몬 수치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비에나17을 섭취할 경우 비에나17이 렙틴 호르몬 분비량을 낮춰줘서 균형을 좀 맞춰준다고 해요. 그러면 식욕 억제를 좀 제대로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실제로 한 동물 실험에서 10주간 비에나17을 섭취하게 했더니 이 대조군에 비해서 렙틴 호르몬 생성이 억제되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비에나 17은 뭐 단당류를 다당류로 바꿔주고 호르몬 불균형까지 잡아주고 이거 뭐 살이 안 빠질래 안 빠질 수가 없겠네. 맞아요. 그렇죠.
살이 빠진다는 건 어떤 거냐?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세포가 사라지진 않아요.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걸 얘기하는데 지방세포가 근데 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체에서 이제 열을 태울 때도 지방이 필요해요. 갈색지방이라고 하는 갈색지방세포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방을 나중에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방, 차곡차곡 쌓아놓는 그런 백색지방이 있습니다. 몸뚱이가 커져 있는 그 백색지방은 줄여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갈색지방이 있을수록 도움이 되는 거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 백색지방을 줄이는 역할을 비엔나17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아까 독실님이 하셨던 얘기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독실님 이독 실험실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럼요. 왜 우리 뇌리에 남아 오랫동안 남습니다. 네. 기억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익숙하다 보니까 지겹다. 난 새롭던데. 그래서 저는 새로운 또 재밌는 이제 엑소의 얼렁뚱땅 실험실을 또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 양쪽 비커에 들어있는 것들은 모두 우리가 몸속에 있는 백색 지방이라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뚱뚱해지기 전에 이 백색 지방에 열량을 가득 투여해 보겠습니다. 오, 커지겠네요. 네, 그래서 일종의 이게 당이라고 하면은 네. 자, 계속 이제 투여를 하겠습니다. 투여. 아이고. 지방이 오, 야, 부풀어 이렇게 오릅니다. 너무 커지는데요? 지방세포가? 실제로 이렇게 개수는 유지되면서 크게 커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이번엔 반대로 지방을 가득 저장해서 크기가 커진 백색 지방에 이 비엔알17을 한번 투여를 해보겠습니다. 오, 네. 네, 자, 이렇게 부으면은 오, 쪼그라들어. 우와.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와. 이 정도면 좀 위험해 보일 빠진다. 정도로 살이 빠졌습니다. 이 비엔알17은 지방을 잘 태우는 네. 지방 연소 유전자를 탁 켜주고 활성화시켜. 또 지방량을 늘리는 지방 합성 유전자는 감소시켜주거든요. 억제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한 실험에서 쥐에게 10주간 비엔알17을 섭취시켜 봤더니 쥐의 백색 지방 세포의 크기가 약 35%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어쨌든 동물 실험 결과지 않습니까? 이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린 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실제로 인체 실험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비만 및 과체중 그룹에게 12주 동안 비엔알17을 섭취를 시킨 거죠. 이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그 결과 허리 둘레가 중요하죠. 평균 95.4cm였었는데 90.4cm, 2인치가 줄어든 겁니다. 무려 5cm가 줄었고요. 체중 그리고 복부 내장 지방, 체질량 지수까지 전부 다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이죠. 하나 더 챙겨드릴까 합니다. 이 체중이 줄면서 허리까지 날씬해지는 거 좋죠. 근데 여기서 저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걸 신경 써야 하거든요. 이거? 네. 근육량, 그렇죠. 살찔 때, 살 뺄 때. 빠지더라도 근육은 유지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맞아. 맞아. 체지방만 빠져요. 네. 우리 몸은 원래 이 근육이 빠진 자리를 지방이 빠르게 채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우리 막아야 되겠죠. 맞아요. 안 그래도 우리 근육은 노화에 따라서 그 양이 점점 감소하는데 80대가 되면은 30대의 근육량에 비해서 절반밖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방 빼는 것에서만 계속 집중하다 보면은 결국 근감소증 같은 질병이 오기 있거든요. 안 되지, 안 돼. 그런데 이 비엔알17이 우리의 근육을 지키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기캔데? 네. 근육도 지켜요? 본격적으로 다 되네. 발방민이죠. 네. 실제로 한 동물 실험에서 쥐에게 비엔알17을 섭취시켜 봤는데요.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는 유전자는 억제가 되었고요. 또 합성하는 유전자는 또 활성화시켜줬다고 와. 합니다. 그 결과 근육량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기능까지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비엔나17이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비엔나17이 당뇨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단하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당뇨병이 왜 생기느냐?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이 일단 단당류,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죠. 어디로 가냐면 이제 혈관으로 흡수가 돼서 기본적으로 이걸 소비해서 없애줘야 되는 거는 세포인 거예요. 세포가 받아줘야 됩니다. 세포야, 제발 포도당 좀 써줘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잘 안 들어가요.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느냐? 관문이 있습니다. 관문. 이런 문 역할하는 게 뭐냐면 포도당 수용체, 바로 뭐죠? 글루티원. 글루티원이라고 합니다. 포도당이 앞에 있으면 문을 열어서 안으로 들여주는 수용체가 있는 겁니다. 이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 인슐린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그제서야 이 문을 열어서 포도당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는 건 뭐냐면 원래 이 글루티가 있는데 여기에
열쇠가 안 맞는 거예요. 혈관 내에 있는 혈액 속에 있는 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계속 쌓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이런 고혈당 상태가 되면 당뇨병 상태가 되면 여기 있는 포도당들이 뭐 하겠습니까? 난 들어갈 줄 알았는데 못 들어가네? 대기가 기네? 짜증이 나네? 그래서 막 이제 안 좋은 일들을 혈관에 손상도 시키죠. 염증도 만들어내죠. 이런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이제 수송해주는 글루틴의 역할이 중요한 건데 이 열쇠인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 관문, 글루틴 있으면 뭐합니까? 소용이 없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글루틴 자체가 많으면 문 자체가 여러 개가 되면 충분히 포도당은 안으로 흡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글루틴을 올려주는 거. 이 발현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비엔나17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비엔나17이 포도당 수송체 역할하는 그 글루틴을 발현량을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 문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중 인슐린 농도가 감소해서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도 진짜 비엔나17이 도움이 과학적이다. 되다라는 거죠. 와. 오늘 비엔나17이 여기저기 상 받을 만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요거는 절대 빼놓고 가면 안 될 거 있죠? 비엔나17 섭취할 때 주의할 점 우리 엑소찬스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엔나17의 일일 섭취 권장량은 425에서 900mg입니다. 그래서 과다 섭취하시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권장량을 지켜주시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 식약처 KFDA로부터 안정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았는지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저희